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 내란 혐의의 피의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계엄 사태를 일으켰을 때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들인 윤석열 대통령, 사표를 내고 모습을 감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와 함께 휘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시킨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돌격소총과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시킨 계엄군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심지어 두 번째 비상계엄 가능성이 100%고 더 극악한 방법으로 다시 극단적인 시도를 할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첫 소식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으로 예고했던 대국민 담화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을 통해 헌법주의자인 대통령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한 것이라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헌적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는 국민의 비판을 무시한 채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비상계엄의 경위를 묻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사의가 수리돼 민간인이 됐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근데 그렇게 말만 하더니 런종섭 2입니다. 도망갔습니다. 계엄군 핵심 수뇌부도 모두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707 특임단장과 제1공수여단장, 이들을 지휘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군사경찰 특임대와 이를 파견한 이진우 수방사령관,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성관이 통제를 요청한 충암파 여인형 방첩사령관까지 모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본인은 그냥 시간만 수정했다. 몰랐다라고 국회 오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수아비 데리고 현안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후에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음에도 이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쿠데타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내란에 준하는 계엄에 동원된 지휘관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수방사령관 출신의 김선호 차관은 매우 참담하다며 국민께 사과하고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후에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군 투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고 김 전 장관이 주요 지휘관들에게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위협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음모가 실패로 끝난 뒤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는 듯 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막기 위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난입했습니다. 이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사령관도 모른 채 측근인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을 동원한 겁니다. 차관은 지시한 유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명령 불복종은 항명죄라고 위협하며 비상계엄에 따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는 말씀과 이제 임명, 명령 불용 시 항명죄 이런 그런 어떤 그 시작 계엄 시점의 화상이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가 한창이던 새벽 1시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가 진행될 무렵으로 이를 막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 당직자, 야당 보좌관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통실에서. 그 부분도 말씀 제가 정확히 들을 수 없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있었죠? 계속 안 계셨습니다.
계속은 있지 않았지만 있었죠. 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이 내란 반란 수괴범인 거예요.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있던 별도의 방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머물렀다고 김선호 국방차관이 밝혔습니다. 당시 이 방에는 윤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안수 총장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은 긴급 출국 금지됐는데요.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도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한 가운데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 지시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오늘 오전 11시쯤 긴급 출국 금지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란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일반 출국 금지와 달리 먼저 조치를 취하고 장관에게 사후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실이 김용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한 지 약 3시간 만에 내린 조치입니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지금 00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어제 진보 3당과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권을 남용해 계엄군 장병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권리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도 속속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조국혁신당이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고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세 사람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등 수사당국의 수사 속도는 모레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내란 혐의 피의자 김용현 전 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김 전 장관 소재 파악에 나섰는데요. 김 전 장관 주소지에 나가 있는 이지은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 기자, 김 전 장관 소재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6층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입니다. 창문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서 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불도 모두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 전 장관은 자택에 머물고 있냐는 MBC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낮 내라고 답을 했는데요. 제가 7시간쯤 전부터 이곳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김 전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용차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못 보셨어요? 난 못 봤어요. 차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취재진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장관에서 물러나 국회에 출석하지 않게 된 직후부터 김 전 장관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서울 홍은동 자택에 국방부 장관의 공관이 있는 한남동도 찾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장관 기간 머물렀고 오늘 국회에 나온 국방부 차관도 아침에는 공관 관사에 있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김 전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취재진의 접근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가셔도 상관없어요. 경호국 안에서 여러분 기자님이 가만히 서서 누가 들어가나 보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김 전 장관이 수사에 앞서 해외로 도피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항에도 가봤습니다. 일본 등 무비자로 즉시 가능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 등에서 흘러나왔는데 출국 금지가 내려진 걸로 확인되면서 일단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계엄 상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내란 혐의의 핵심 증인이자 본인 스스로 내란죄의 피의자인 만큼 그에게 물어야 할 게 많습니다. 서울 홍은동 김용현 전 장관 자택 앞에서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오늘은 그나마도 진심이 아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MBC 취재진에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엄호하면서 계엄군 투입 과정도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은 어제 송구하다, 즉 마음이 거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죄로 고발된 사람이 국민에게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한 겁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기자단에 당당하게 공식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마저도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처벌 대상으로 지목돼 해외 도피설이 돌자 김용현 씨는 MBC 취재진에 도피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고도 했습니다.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대통령의 뜻이었음을 재확인한 겁니다. 민주당의 초법적 입법 독재,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 사법 체계 마비는 내란 수준,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표현 등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말도 했습니다. 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를 정당화한 겁니다. 김용현 씨는 계엄군 투입은 대통령의 계엄 발령에 따라 장관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쿠데타 실패 후 숫자가 적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중과부적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국회를 장악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내란 음모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에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병력이 동원됐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한 뒤엔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로 끌고 가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돌격소총으로 무장한 최정예 707 특임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야간 투시경까지 착용하고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실탄도 휴대했습니다. 빨간색 띠가 둘러진 철제통, 실탄이 들어있는 탄통입니다. 언론사 카메라에 탄통이 수차례 똑똑히 찍혔는데도 국방부는 발뺌했습니다.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707 특임대는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유사시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 최정예 부대입니다. 707 특임대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동안 외곽 경계는 1공수 특전여단이 맡았습니다. 12.12 쿠데타에 동원됐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에선 군사경찰 특임대가 동원됐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직접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했던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국회 장악과 국회의원 체포, 국회를 점령해 의회 기능부터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는 걸 반드시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완전 무장한 최정예 병력을 동원하고 최고 지휘관까지 현장을 지키며 작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체포한 국회의원들은 과천의 방첩사령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계엄사령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을 다 몰아놓으면 그것을 잡아다가 차에 실어서 방첩사, 과천, 벙커로 끌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죠. 체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첩사 요원 100여 명이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돼 있기도 했습니다. 방첩사 체포조가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보냈는데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야 자식 이 쌍욕을 하면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예, 그걸 모르겠습니다. 녹음까지 돼 있다고 그러던데?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 침탈을 위해 동원된 걸로 확인된 부대는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었던 지난 3월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여 비밀 회동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휘하는 부대들입니다. 국회부터 장악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쿠데타 세력의 의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면 이는 피할 수 없는 내란죄 처벌 대상입니다. MBC 뉴스 이동엽입니다. 어제 계엄군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점거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계엄군은 국회보다도 선관위에 더 빠르게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단 7분 만에 선관위에 들이닥친 이유가 뭘까요?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합니다. 계엄군과 경찰이 선관위에 처음 도착한 건 지난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7분 뒤였습니다. 계엄군은 청사 내부로 들어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부터 빼앗았습니다.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엄군은 선관위의 정보관리국 사무실에도 들어갔습니다. 정보관리국은 개인정보와 선거 관련 정보 등이 담긴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일부 보수단체들이 부정선거의 소굴이라고 지목한 곳입니다. 선관위 관련해서 소위 부정투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 그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장은 계엄사령부가 아닌 수사 기능을 가진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선관위에 경찰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도 있으니 경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삭제하러 갔다거나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윤석열 씨가 선거 개입에 많이 해서 그 근거를 없애러 간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자체를 폐쇄시켜 종신 집권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종신 집권을 갖다 추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갖다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군이 투입된 건 국회와 선관위 단 두 곳뿐이라 선관위를 장악하려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계엄령보다 정치 탄압 수준은 더 심해졌고 표현도 과격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반헌법적인, 심지어 감정적인 명령을 하달했을까요? 국방부도 계엄사령관도 자신들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으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과거 12번의 비상계엄이 선포됐지만 의회와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한 건 처음입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내려진 계엄령엔 집회 시위 금지 조항만 있습니다. 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은 정치 활동 중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보다 과격하고 반민주적인 계엄 조항이었다는 뜻입니다. 앞부분엔 지시사항, 말미엔 위반 시 처벌한다는 과거 계엄령들의 일관된 형식과 달리 이번엔 의료인만 따로 지목해 처단한다는 언급이 중복되는 등
격한 표현을 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격하고 감정적인 포고령은 누가 만든 걸까?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의 발표 주체인 박안수 육참 총장. 자신은 그냥 서명만 했을 뿐 처음 보는 문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임무수행 받고 좀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국방부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손살에 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계엄 포고령 작성을 주도하고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한 주체는 대통령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장면은 여전히 생생한데요. 계엄군의 지휘를 맡았던 계엄사령관이 바로 그 국회 본청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에 불려나온 계엄사령관은 황당하게도 자신은 국회 진입을 명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린 대로 자기 이름으로 발표된 계엄사 포고령 내용조차 몰랐다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의 상관, 즉 김용현 전 장관에게 돌렸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30분 뒤 박 사령관은 포고령 1호를 발표했고 곧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단 6시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에게 왜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목표가 국회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명령하다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점거했는데 박 총장은 선관위에 병력이 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아무 실권이 없었던 셈인데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알았고 자신의 임명 사실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아. 정치활동과 언론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포고령 1호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는데 정작 자신은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보고 동의하는 과정이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아예 한글 모르시지 않잖아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했다고 일축했고 계엄 상황실에서 어떡하냐고 고민하는데 포고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표 시각만 고쳐서 그대로 발표했단 겁니다. 지금이 계엄을 선포할 비상사태냐는 질의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따른다고 항변했습니다. 예, 그래도 군인은 또 명령이 오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박 총장의 말이 맞다면 사실상 허수아비 계엄사령관이었던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달리 박 총장에 대해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계엄 선포와 함께 발표된 포고령부터 군 병력의 국회 난입이라는 구체적인 실행까지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납니다. 특히 위법적으로 계엄 사태의 최후 보루인 국회를 겨냥한 만큼 내란죄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은 가장 먼저 국회를 노렸습니다. 포고령 1호의 가장 첫 조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야에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은 포고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완전 무장한 채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등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은 정문을 비롯한 출입구를 겹겹이 가로막았습니다.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떤 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행정과 사법에 국한됩니다. 국회를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계엄 상황에서 막강한 계엄권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국회를 지정해둔 겁니다.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제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포고령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인 겁니다. 국회는 건드리면 안 돼요.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인들로 국회를 봉쇄한 전두환 씨, 내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게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는 언론사들과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국회를 노린 포고령 문구에 대해서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란 게 법조계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내란은 그야말로 국가 존립을 흔드는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형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재직 중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대해선 기소와 처벌이 모두 가능할 정도로 내란죄는 중대 범죄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하루 만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이유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죄 혐의는 누구에게까지 적용될까요? 이번 사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또 다른 국무위원들, 군 주요 지휘자, 계엄군까지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데요. 각각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처벌을 가를 변수는 무엇일지 이준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가담자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두머리, 두 번째는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중간 지휘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르거나 단순히 관여한 실행 행위자 등입니다. 우선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격은 선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엄군 투입을 지시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등 국헌 문란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후 윤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함께 내란 혐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중간 지휘자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온 병력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난입한 순간 이거는 반란죄, 내란죄의 기수라고 합니다. 이미 내란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비상계엄 선포 전, 비상계엄 선포 동의 여부에 따라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참석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상민, 조규홍 장관 등 10명 안팎. 이들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나서는 이유도 혹시 모를 처벌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군들에게 국회 난입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박안수 육군 총장과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은 상부의 명령을 얼마나 거부했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란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서울 도심에선 이틀째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내란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변윤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변윤재 기자, 지금은 집회 참가자들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전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광화문에서 열린 본 집회에서 시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 필요성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를 의도적으로 흐트린 내란 주범이자 쿠데타 세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집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을 구속하고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민의힘 해체! 우리는 윤석열 의원 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반이, 우리의 발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석열의 타수인으로 함께 탄핵될지 아니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동참할지 선택하란 성토와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또다시 불을 밝힌 광화문 촛불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연 집회였지만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연단 위에 올라 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서 335 집회 대열에 합류하는 시민들의 숫자도 늘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솔직히 뭐 이전 계엄령 시대를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뭐 교과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개인적으로 그게 전 국민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단어를 다시 입에 올릴 수 있는지에 가장 많이 분노를 한 것 같고 걱정되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무섭고요. 기대하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행진하면서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 주권 실현하자는 구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더 이상 오늘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에서 이렇게 촛불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내일부터 장소를 옮겨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기습적인 심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야당, 심지어 젊은 의사들에게까지 사리를 드러냈던 윤 대통령은 지휘 통제실에까지 나타나 놓고도 무장계엄군의 국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엔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야당은 물론 발언을 직접 들은 여당 대표조차 계엄이 어떻게 경고성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파문이 계속되지만 무슨 의도인지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 일정 없이 이틀째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국내 언론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은 해외 언론들을 상대로만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로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계엄은 헌법을 준수해 내려졌다면서 심야에 계엄을 내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고 계엄 해제 요건을 알고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과 달리 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 알려야 한다는 헌법 77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계엄은 더불어민주당 등 종북 좌파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대화한 한 대표조차 자신 또는 국민과 인식 차이가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죠. 계엄을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야권은 한 목소리로 계엄이 경고성이면 다음엔 국민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거냐, 군이 대통령의 화풀이에 동원되는 대상이냐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윤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실 연결해서 대통령실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구승훈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 출근은 했나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했으니 출근을 하긴 한 걸로 보입니다. 여권에선 당초 어젯밤이나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거란 얘기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 이틀 내로 하긴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사과를 할 거라는 관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부터 다시 추가 담화를 보류한다는 얘기가 급속도로 퍼졌고 대통령실 관계자 는 기자단에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짤막하게 공지했습니다. 보류 배경엔 어젯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결 전에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 인식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걸로 보입니다. 결국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토요일 전까지 윤 대통령의 침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전해진 얘기가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니 사과 발표는 없다. 자, 답답한 상황인데요. 참모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체로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참모들이 어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사실상 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 인선 발표를 위해 계엄 파문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출입 기자들이 이용하는 문으로 다녔는데 언론 접촉을 피하고 싶은 듯 오늘은 대통령 출입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담화문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동정을 알렸던 대통령실 홈페이지엔 지난 3일 외교 일정을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고 유튜브 채널엔 오늘 정 비서실장의 브리핑 영상이 즉각 올라왔지만 대통령의 담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됐다는 심야 국무회의에선 상당수 장관들이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폭주를 막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장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당시 심야 회의는 도저히 국무회의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밤 9시가 넘어 갑자기 용산으로 오라는 호출이 떨어져 길어야 6분 정도 회의에 참석한 장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건지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조차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심 무렵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연락이 와 지방 일정을 마무리 못한 채 저녁 8시쯤 서울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누가 연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니까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뵀더니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녁 9시 14분경 용산 회의실로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저녁 8시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조 장관은 1시간이 훌쩍 지나 그제야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10시 17분 도착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직전까지 회의를 했다 해도 조 장관은 불과 6분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여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 열 장관들 중에서 몸을 던져 막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는데 저도 너무나 놀랐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회의를 공지한 것도 아니고 장관마다 참석 시각도 제각각인 국무회의. 두 장관은 모두 계엄령 얘기는 처음 들었고 여러 국무위원들이 부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진행상 자체가 미스테리합니다. 다수가 반대했습니까? 거기 참석. 이상민 장관은 정확히 반대라는 표현을 쓴 건 두 사람으로 기억한다면서 다들 우려를 표명했지만 찬성 반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의 권한을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대통령이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직위를 던진다 그게 막아집니까? 그 대통령의 불법. 국무회의를 운영하고 회의록 작성을 맡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직원은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대신? 저는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어요? 네.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반대하셨는지,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 내보내셨는지.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은 과연 채웠는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된 회의록의 존재조차 불투명한 상황. 윤 대통령은 이런 국무회의를 거쳐 심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면직을 제거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도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의 질타를 받으며 계엄 사태를 사과하게 된 건 김 전 장관의 부하이자 후배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었는데요. 김 차관은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고 개인적으로 매우 괴롭다며 내란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국방장관 자리가 비었습니다. 회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제거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답변에 나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책임이 큰 국무위원들은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거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고 일부는 아예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앞서 야당이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고도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김 차관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있던 때 육군 대위로 근무했다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올바르지 않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참여 군 장성들에 대한 경찰의 내란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직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날 질의 도중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국민께 고통과 충격을 주고 군의 멍해를 지우게 됐다며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에게는 길을 터주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 지휘부에 대해선 군의 내란 행위를 도왔다, 내란의 공범이다라는 비판이 거센데요. 국회에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사령관의 요청을 받아 그대로 수행한 것뿐이라면서도 내란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28분, 경찰은 5개 기동대 300여 명을 국회에 배치했습니다. 국회 주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경찰청장 지시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어 10시 46분부터 서울경찰청은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담 등 돌발 상황이 예상이 되어 내부로 이동하려는 인파들을 일시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의원들께서 시위대 인파에 섞여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시 6분, 경찰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는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하도록 했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경찰에 걸어막힌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을 막으면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제정신들이야?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11시 37분, 경찰은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가능한 장소부터 차로 조치하세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항수 당시 계엄 사령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박항수 계엄 사령관은 경찰청장에게 3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포고령이 내려갔다는 내용과 그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장관님 핸드폰으로 통화합니다. 경찰은 포고령을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국회 활동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법은 오히려 개헌 중이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이제 못 들어가게 유역력을 행사했잖아요. 비상계엄에 동원돼서 실제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폭동에 가담을 한 거죠, 사실. 야당은 경찰이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과 똑같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거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내란죄에 가담한 겁니다. 12.12 군사반란 때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경찰들이 한 짓과 똑같은 내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 감옥 갔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12.12 군사반란은 내란죄가 맞지만 이번은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는 토요일 저녁 7시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에 붙여지는데요. 왜 이날 저녁을 택해 두 안건을 함께 처리하려는지 정상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토요일인 모레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할 계획입니다.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됩니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같은 날 진행해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에 불출석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본회의 참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참석 인원에 관계없이 전체 국회의원 3명 중 2명,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92석의 범야권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집단 불참을 막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지렛대로 삼은 셈입니다. 야권은 탄핵소추에 반대의 뜻을 밝힌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망국적인 발상과 태도입니다. 구한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내란과 군사 반란의 공범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 재산과 지위만 지키면 된다는 친일파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상설특검 추진 절차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야권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여파에 대응하느라 정신없는 모양새입니다. 그 와중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지도부 사이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가 하면 대통령의 하야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물론 젊은 의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던 시각,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 결정했지만 당내 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도부 사이에서도 친윤계는 비상계엄을 야당 탓으로 돌렸고 친한계는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23번째 탄핵 소추를 당한다는 거,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저희를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으며 숨길 수는 있겠습니까? 더 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자며 공개 의원총회를 열자고까지 제안했습니다. 반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를 겪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임기를 줄이는 개헌에 나서자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은 지금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렇듯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108명 의원 전원이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를지도 불확실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최선의 안은 대통령께서 결심하셔서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8표를 넘는 이탈표가 나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탄핵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표결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참했지만 여의도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본회의장에 없었습니다. 여당 내에선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 공지를 여러 번 바꿔서 의원들을 당사로 몰아놓고 일부러 회방을 놓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데요. 당시 정작 자신은 국회 본청에 머물고 있던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서 표결 참석을 호소했는데도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0분 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니 국회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뒤 장소가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사에 도착한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자며 도착한 의원들을 모아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로 향했습니다. 한 대표께서 이제 국회로 가자 해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갈 때 갔습니다. 우리 당 의원도 한 10수명이 있었고. 오락가락하는 공지에 일부 의원들은 계속 당사로 모여들었는데 추 원내대표가 국회로 모여달라고 공지를 고치면서 혼선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와 함께 본회의에 참석한 건 친한계 중심의 18명이 전부였습니다. 추 원내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국회 본청에 와서도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본회의장에 가지 않은 겁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에 나선 상황.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제돼 비상의총을 중앙당사 3층에서 개최한다며 공지를 다시 바꿨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선 빠져있던 한동훈 대표가 한 영남권 의원의 휴대전화를 빌렸고 당대표 한동훈이라며 본회의장에 와달라고 공지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 머물렀고 당사에서 열린다던 의원총회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원내대표한테 오시라고 부대표단과 함께 오시라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당사로 다시 가자. 추 원내대표는 여러 의원들 또 국회의장과 소통하느라 분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가 일부러 회방을 놓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표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 갔다. 남들에게 당사로 가라고 해놓고 국회에 있던 원내대표는 도대체 뭘 한 거냐는 등 뒷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내 지도부 사퇴론까지 거론되면서 여당 내 비상계엄 표결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여당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해법을 두고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분출돼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한동훈 대표 태도도 모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지만 정작 윤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서겠다며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첫 지도부 회의에서 고민이 컸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한 대표는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태에 관여한 군 관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는데 정작 윤 대통령 본인에게 요구한 건 탈당이 전부였습니다. 또 대표 모르게 추경호 원내대표 주도로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된 건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당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직접 면담했지만 대통령실은 탈당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한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를 통해 탈당 요구를 전했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야권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한 대표를 연일 겨냥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책임입니다. 또 탈당 요구만 반복하는 걸 두고는 내란을 회책했다고 그냥 제명하면 된다. 윤 대통령만 만나고 오면 쫄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정치인으로선 민심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선 지지자 마음을 생각하겠다며 계엄 사태는 비판하면서도 탄핵은 막아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선 차기 주자를 노리는 한 대표가 배신자 낙인이 찍힐까 우려해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44년 전 전두환 주도의 5.17 내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점에 주목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모의만 했는데도 처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계엄 확대안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대 토론 없이 8분 만에 의결됐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도 발표됐습니다. 이후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시한 전두환 씨는 내란 수괴죄 등 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형법 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을 발표한 건 폭동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발표된 포고령은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내란죄는 미수는 물론 예비와 음모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주요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자고 모의한 것만으로도 내란 실행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 선동죄가 인정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해도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황영 씨,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씨 등에 대해 폭동 행위 전부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개별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하면 내란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씨와 국방부 장관이었던 주영복 씨에 대해선 힘에 밀려 내란 세력에 끌려간 것 같다면서도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성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판단력과 현재 상태, 국정 운영 능력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우려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제기됩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금방 해제 결의를 할 거라고 너무 뻔하잖아요. 뻔히 알면서 계엄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는 것.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판단력이나 국정운영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이것을 수습하실 만한 능력이나 정신력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이 가능한 상황인가 사실 좀 의구심이 있고요. 보수 언론들마저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큰 의문을 남겼다며 일제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도 줄곧 야당 비판을 이어가다 갑자기 북한 공산 세력을 막으려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습니다. 담화 내내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등으로 지칭하는 등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표현을 남발한 것도 이성적인 판단을 의심케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에서 작은 결정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자리. 국가 수반의 불안한 모습은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도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적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왕종명 특파원, 이번 미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강력한 거죠. 물론입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미국 국무부의 서열 2위이자 한반도 전문가인 커트 캠벨 부장관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and I think the memory of previous experiences of martial law have a deep and negative resonance in South Korea. 심하게 오판했다. 주로 건조하고 절제된 단어를 사용하는 외교 문법상 이례적으로 높은 강도입니다. 특히 동맹국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작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계엄이란 단어가 한국에서 얼마나 민감한지 역사적 배경에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계엄 선포가 불법적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한국 국민이 국회 앞으로 뛰쳐나온 장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People were prepared to come out and make clear that this was a deeply illegitimate process, and I think we have to take some comfort and confidence in that. 본인 판단이 아닌 간접 화법으로 계엄 선포가 불법적이라 표현했고 시민들이 국회를 몸으로 지켜낸 행동을 보고 위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 몇 달 동안 힘든 상황에 처할 거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한국 내 여론과 야권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상황을 질타하는 발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발언은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한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일단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진단한 거죠. 또 대변인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한미 동맹의 근간, 민주적 가치와 법치가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는 입장도 이틀 연속 내놓았습니다. 정리하면 민주주의, 법치라는 가치가 온전해야지 한미 동맹도 굳건한 건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들립니다.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면서도 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은 강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이 민주적 회복력, 구부러진 역사를 민주적으로 바로잡아온 한국 국민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요, 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하루 만에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한국 국민 편에 서기로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를 두고 여행주의보와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에서조차 한국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에게 주의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격이 추락하고 방문객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해외 정상들까지 방한 일정을 취소하는 등 외교적인 파장도 큽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커다란 경고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한국을 찾는 자국민들에게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주의를 당부한 겁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지역을 피하라고 구체적인 권고까지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한국을 여행주의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여행 권고 수준을 전체 4단계 중 2번째인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단계로 격상한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심각한 안전, 보안 문제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들까지 한국을 찾으려는 국민들에게 주의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한국 방문이 꼭 필요한지 고려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외출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暴動とかなんていうかなデモとかの活動がやっぱり韓国でもすごいんで、それはやっぱり会社の方も心配してて不安ですよね。巻き込まれないかが不安。前段时间身边有些朋友去韩国玩，然后说这个想有一点被种草了，然后看完这个事儿，最近就不打算去韩国旅游了。 한국이 불안정한 나라가 됐다는 해외의 인식은 한 네티즌이 찍어 올린 사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태국의 한 환전소는 한국의 국내 정치적 이슈 때문이라며 당분간 원화의 환전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갑작스러웠던 비상계엄의 파장은 외교 일정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4일간으로 예정됐었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은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또 다음 달쯤 신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일본 정부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틀째 거리로 나오고 천막 농성장이 차려지고 대학 캠퍼스엔 대자보가 붙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대 캠퍼스 곳곳에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계엄령을 내릴 상황도 아니고 절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국민을 처단하려는 대통령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국 선언에 동참한 학생들이 계엄령 자체가 본인을 향한 것은 아닌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그런 위협을 받아야 했다는 부분 자체가 저희는 좀 가장 크게 경북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캠퍼스로 들어가는 가장 큰 문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세웠습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나갈 사회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비상시국회의를 출범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군사 독재 정부 때 경험이 있던 교수님들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방치하고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는 일시에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세들은 다시 우리가 겪었던 그 희생을 치러야 될 거죠.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 대구의 노동계, 학계,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자 이를 규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란 범죄자 구태자 세력으로 역사에 기억되기 원치 않는다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탄핵에 동참하라. 퇴근하던 대구의 시민들은 전날에 이어 다시 동성로 거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의 성지로 불리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는 점점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계엄군의 학살에 희생됐고 5.18의 상흔을 지닌 광주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여전히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980년 유혈 사태를 일으킨 계엄 주동자 등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만큼은 확실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늦은 밤 내려진 비상계엄. 1980년 비상계엄을 직접 겪거나 들었던 광주 시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늦은 밤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 계엄이 해제되려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하루빨리 계엄이 해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가 무산돼 유혈 충돌이나 큰 피해가 없었으니 넘어가자는 일부의 주장에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해갖고 국회로 밤중에 국회로 들어닥치는 그런 거 계엄령이에요. 그거 구태타지요, 구태타이기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결국 확실한 처벌 없이 끝난 과거의 역사가 이번 사태를 유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자 처벌 없이 가벼이 넘기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시민들이 또다시 무장계엄군을 막아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이를 확실한 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윤석열이를 끝까지 국가 반역죄로 구속하고 탄핵 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내란 속의 윤석열은 즉각 탄핵돼야 한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즉각 체포 구속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시민 걸기대회는 탄핵 표결일인 토요일까지 매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은 더 넓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숙명여대, 울산대와 제주대 등 전국 대학가에서 시국선언문이 쏟아졌고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명여대 학생 수백 명이 정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윤석열은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라! 학생들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온 나라가 마비되고 있다며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사라졌음을 목도한 새벽이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문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각성하고 스스로 석사학위 논문 반납하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더 빠르고 뜨겁게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와 연구진들은 내란 속의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두 번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같은 헌법을 배운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에 부끄럽고 죄책감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민주적인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며 5년 만에 학생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이화여대와 서울여대, 홍익대와 건국대, 울산대와 제주대까지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쏟아졌습니다. 내란 획책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학가에 이어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원불교 등 국내 7대 종교가 모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 법학 교수 2천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에 가세했습니다. 법학 교수들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반한 법 조항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139개 대학 법학과 교수 2천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특수임무를 맡는 병력과 중화기가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전시 같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특검팀장으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도 자신은 오히려 대통령의 중대한 직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도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있었던 직권남용죄보다도 보다 중대한 사유로서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이라며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아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니콜라스 하크니스 하버드대 교수와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등 북미대학 한국학 교수 13명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권위주의적 과거의 유령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대통령은 경고성이었다고 했다는데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계엄군은 그럼 어떤 무기를 들었을까요? 돌격소총에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하고 실탄 휴대까지.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병력이 동원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한 뒤엔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로 끌고 가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돌격소총으로 무장한 최정예 707 특임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야간 투시경까지 착용하고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실탄도 휴대했습니다. 빨간색 띠가 둘러진 철제통, 실탄이 들어있는 탄통입니다. 언론사 카메라에 탄통이 수차례 똑똑히 찍혔는데도 국방부는 발뺌했습니다.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707 특임대는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유사시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 최정예 부대입니다. 707 특임대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동안 외곽 경계는 1공수 특전여단이 맡았습니다. 12.12 쿠데타에 동원됐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에선 군사경찰 특임대가 동원됐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직접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했던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국회 장악과 국회의원 체포, 국회를 점령해 의회 기능부터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는 걸 반드시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완전 무장한 최정예 병력을 동원하고 최고 지휘관까지 현장을 지키며 작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체포한 국회의원들은 과천의 방첩사령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계엄사령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을 다 몰아놓으면 그것을 잡아다가 차에 실어서 방첩사 과천 벙커로 끌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죠. 체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첩사 요원 100여 명이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돼 있기도 했습니다. 방첩사 체포조가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보냈는데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 쌍욕을 하면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예, 그걸 모르겠습니다. 녹음까지 돼 있다고 그러던데?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 침탈을 위해 동원된 걸로 확인된 부대는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었던 지난 3월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여 비밀 회동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휘하는 부대들입니다. 국회부터 장악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쿠데타 세력의 의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면 이는 피할 수 없는 내란죄 처벌 대상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73.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과 연령도 상관없이 탄핵 찬성이 반대를 앞질렀고 특히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도 70%에 가까웠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73.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24%였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은 세대와 지역,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우세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가장 높았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은 66.2%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연령별로는 가장 젊은 유권자인 만 18세에서 29세의 86.8%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60대는 62.1%, 70세 이상 56.8%로 상대적으로 탄핵 여론이 낮았지만 그래도 찬성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정치적 이념 성향별로 살펴봤더니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견을 보였고 중도층에서도 71.8%가 찬성했습니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탄핵을 두고 찬성 50.4%, 반대 48%로 의견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해당한다가 69.5%, 해당하지 않는다가 24.9%였습니다. 특히 본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3.5%, 중도층은 65.4%가 내란죄라고 본 반면 보수층은 45.2%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49.9%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리얼미터의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탄핵 폭거, 헌법 수호 구호를 외치며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주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이 오가면서 국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였습니다. 습관적인 탄핵 폭거, 민주당은 사죄하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 대신 규탄 대회를 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횡포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 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탄핵으로 급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입니다.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던 민주당 의원들과 마주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반역자들아! 염치가 있어야죠. 좋아하지 말고 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처단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선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한 부실 감사를 벌였다는 점 등을,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집중하고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잠시 미룰 생각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표결 강행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최 원장은 정치 탄핵으로 감사원 독립성에 위해를 초래해 유감이라며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고,
중앙지검은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전철로 출퇴근하신 분들 불편하셨을 텐데요.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서 수도권 전철 운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KTX와 일반 열차의 운행도 상당수 취소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파업을 예고해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조금 전 퇴근 시간대 공덕역입니다. 서울의 서북쪽 방향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몰렸습니다. 연착도 많이 되고 지하철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해요. 사람들도 타는 사람들은 많은데. 출근길도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철도 파업 소식에 출근을 서두른 이용자들이 많았습니다. 지연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알림으로 와서 1시간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운행률을 90% 안팎으로 유지하는 대신 낮 시간엔 운행을 대폭 줄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 오후에는 3시간에 한 번꼴로 열차가 운행되면서 승강장은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승객들은 기다림에 지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런 줄은 몰라서 너무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오가는 KTX도 운행 편수가 줄면서 일찌감치 매진이 잇따랐습니다. 부산까지 가고요. 지금 표가 없어서 다른 교통편으로. 도시를 연결하는 전국의 일반 철도 역시 운행 간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2시 10분 차인가? 그 차를 탈래다가 못 타고 차가 없어서 지금 1시 19분 차를 지금 타고 갑니다. 파업 첫날 전국에서 운행이 중단된 열차는 200여 편입니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철도공사는 인원 감축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8개 지하철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해 교통 대란마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여파로 지연 운행 중이던 경의중앙선에서 열차가 선로에서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5분쯤 서울 회계역에서 중랑역으로 향하던 경의중앙선 전동열차가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들이 열차 안에 1시간 넘게 갇혔으며 일부는 숨을 쉴 수 없다고 119에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이 철로로 걸어서 대피했고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계엄군의 학살을 다룬 작품을 쓴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선 또다시 계엄군이 국민에게 총을 드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선 노벨상 시상식 전후로 축제를 여는 노벨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한강 작가도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으로 이 축제에 참석합니다. MBC는 이 영광스러운 수상 소식을 한 주간 스톡홀름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현지 연결합니다. 임소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노벨 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축제라고는 하지만 인류의 발전을 기리는 지성의 축제여서인지 차분하면서도 분주한 느낌인데요. 노벨상 주간의 공식 첫날인 오늘 이곳에선 앞으로 일주일간 열릴 행사들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노벨 박물관은 역대 수상자들의 성과를 소개하고 소장품도 전시하는 곳이어서 전시물도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한강 작가를 포함해 올해 선정된 노벨상 수상자들을 상징하는 전시물도 새로 배치됐습니다. 하얀색과 검정색, 무채색의 드레스에 한강 작가 작품 속 구절을 새겨넣은 것으로 현지 대학생들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They looked very much into her writing and took inspiration. And she usually writes about really hard problems and the sorrow. So that's why they use the color white. 아시아 여성의 첫 노벨 문학상 수상이기도 하고 한강 작가의 소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계엄 사태로 현지 관심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내일부터 한강 작가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고요?
네, 오전엔 한강 작가가 이곳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요. 오후엔 노벨상 6개 부문 수상자 중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엽니다.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 한강 작가가 공개적으로 취재진을 만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요. 그동안 폭력과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써온 한 작가가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 사태에 대해 언급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현지 기자들은 한국 취재진에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any, we journalists, but also normal citizens, were very surprised. It came like from a lightning, from a clear sky. Since she's also writing about violence and these topics, I think you could expect some comment from her tomorrow. 7일엔 노벨문학상 전통대로 한강 작가가 한국어로 강연을 하는데 표가 일찌감치 동났습니다. 그리고 10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일 자정이죠.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전 세계 내빈 약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작가가 스웨덴 국왕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고 이어지는 만찬에서도 짧게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노벨위원회의 설명처럼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마주본 한강 작가. 특히 소설 소년이 온다는 작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철저히 고증해 써내려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벨상 소식 이후 한강 작가의 소설과 함께 5월 광주를 되짚어보는 사람들을 임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전남도청 앞 광장. 1980년 교련복 차림의 소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곳에 2024년 현재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와 함께 5월 광주를 되짚어보는 독서 기행입니다. 보건공사로 세워진 가림막 사진으로 남아 당시를 더듬어보고 문재학 열사가 돌아가신 장소가 이 뒷건물인 도경찰국 2층입니다. 여기 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홧발 소리가 가득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소설도 직접 낭독해봅니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10분이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80년 5월 태극기로 감싼 나무관들과 유가족들의 통곡이 이어졌던 강당.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깃것 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소년 동호회 모델이었던 광주 상고 1학년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했던 소설 같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는데 어쩌냐. 재학이가 하는 말이 엄마 계엄군이 쳐들어와도 그 어린 학생들은 괜찮하다요. 손 들고 나가면 괜찮하다요. 그러고 해요. 그래서 그럴 줄만 알았지. 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지. 뼈에 사무쳤을 어머니의 마음. 소설로 가늠했던 상실의 고통이 담담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사무칩니다. 그 마음이 아파서 소년이 온다를 잘 못 읽다가 이 기회 때문에 읽게 되었는데 직접 이렇게 좋은 이야기, 진짜 힘든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는 5.18 민주광장이라 불리는 도청 앞 광장. 시민이 흘린 피를 닦고 다시 물을 내뿜던 도청 앞 분수대와 시계탑. 소설 속 장소를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5.18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치유의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퇴근길
출근길 갑자기 내리는 비에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이것은 오늘 오후 서울의 모습인데요. 오후가 되면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추위는 덜했지만 도로에는 금세 빗물이 고였고 황급히 비를 피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비교적 포근해서 눈 대신에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수도권 곳곳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은 내륙 산지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내일 밤부터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고요. 토요일에는 영하 3도, 일요일에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서 주말 동안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9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엔 날이 추워지면서 충청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총을 들고서도 계엄은 나의 권한 활용이라 했다는 내란죄 피의자를 지키는 게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군인들이 국민에게 총을 드는 장면을 봐야 합니까? 이런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을 배신하지 말자고 뜻을 모을 게 아니라 그들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언제나 국민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